8억 원의 보상금 앞에 두 며느리는 경쟁하듯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는 저를 짐 덩어리라 부르며 요양원에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심지어 저를 버린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을 가자는 대화까지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눈물이 마르고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제 이름은 김수희, 70을 갓 넘긴 과부예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낡은 집은 서울 마포, 곧 재개발이 들어선다는 동네에 자리하고 있죠. 3년 전이었네요. 내 남편, 이민준 씨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게 평생을 성실하고 우직한 몫으로 살았던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리고 나니 이 추억 가득한 집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었어요. 요즘 동네 분위기가 참 뒤숭숭해요. 골목 어귀마다 재개발 확정이라는 붉은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끼고 평생을 이웃으로 지낸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뿐이죠. 누구네 집은 얼마를 받는다더라. 그 돈으로 자식들 집을 사준다더라. 아니면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 편하게 살겠다더라.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낡은 골목길을 둥둥 떠다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문 앞에 서서 가만히 우리 집을 올려다보곤 해요. 저 대문은 남편이 손숫자 맞춘 거고 저기 저 마루는 우리 현우, 현진이 어릴 때 쿵쿵거리며 뛰어놀던 곳인데 집의 모든 기둥과 석가래마다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와 눈물이 그대로 배어있는 것만 같아요. 이 집이 사라지면 그 모든 기억들도 함께 허물어져 버릴 것만 같아 가슴 한쪽이 아릿해져요. 남편의 세 번째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며느리들과 함께 시끌벅적하게 장을 보고 전을 부쳤을 텐데 이제는 모두 저 혼자의 몫이 되었죠. 텅 빈 부엌에서 홀로 나무를 묻히고 생선을 구우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 네 식구 참 행복했거든요. 무뚝뚝한 남편은 제 생일이면 어디서 꺾어왔는지 모를 들꽃 한 다발을 슬며시 내밀 줄 아는 속 깊은 사람이었고 우리 아들들은 또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큰아들 현우는 어릴 때부터 참 의젓하고 공부도 잘해서 동네 자랑거리였죠. 학교에서 상장이라도 받아오는 날이면 제일 먼저 저한테 달려와 자랑하던 아이였어요. 작은 아들 현진이는 형만큼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애교 많고 정이 깊어서 늘 제 어깨를 주물러 주던 살가운 아들이었고요. 그런데 이 지독한 세상살이가 급빠르고 무섭게 변해가는 세상이 내 착한 아들들을 다 바꿔놓았나 봐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 끝도 없는 빚,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감 같은 것들이요. 이제 현우와 현진이는 모두 장성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큰아들 현우는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그런데 좀 사는 집 딸인 최유진을 아내로 맞으면서부터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에게 맞춰 품위 유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을까요? 무리해서 산 강남의 아파트 대출금에 외제차 할부금까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요. 큰 며느리 유진이는 속내를 알 수 없는 아이예요. 늘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티를 내곤 했. 작은 아들 현진이는 작은 치킨집을 맡아서 운영하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나 봐요. 본래 심성은 여린 아이인데 아내인 박서연에게 많이 휘둘리는 것 같아요. 작은 며느리 서연이는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돈과 재산에 대한 집착이 유별나죠. 늘 돈, 돈, 돈. 남편에게 더 능력이 없음을 한탄하며 들들 볶는 모양이더라고요. 두 딸 아이를 키우는 것도 무척이나 벅차 보였어요. 그렇게 각자의 삶에 치여 살면서 제게서 멀어진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저 바빠서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바쁜 게 아니라 의도적인 거리두기라는 걸 깨닫게 됐죠. 명절이나 제 생일에도 얼굴 한번 비추는 게 전부였고 그마저도 억지로 해야 하는 숙제처럼 해치우고 가기 바빴어요. 전화라도 걸면 늘 바쁘다는 말뿐이었죠. 제가 옛날 이야기라도 꺼낼라 치면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거나 말어리를 툭 자르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기 일쑤였어요.
두 며느리들의 싸늘한 눈초리는 이제 익숙해질 법도 한데 겪을 때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제 건강은 어떤지, 남편의 기일은 언젠지, 그들의 삶 속에서 저는 이미 희미한 배경처럼 지워진 지 오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구청에서 보낸 등기, 우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우리 집이 재개발 보상금으로 8억 원을 받게 되었다는 통지서였어요. 8억 원, 평생 제가 만져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큰돈이었죠. 그 소식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그날 저녁부터 전화기가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몇 달 만에 듣는 아들들의 목소리였죠.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8억 원이요.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들. 그 후로 두 아들 내외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돌변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기도 힘들다던 녀석들이 이틀이 멀다 하고 선물을 사들고 나타났죠. 큰 며느리 유진이는 값비싼 한우 세트를, 작은 며느리 서연이는 제 건강에 좋다며 홍삼 진액을 사왔어요. 그리고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저마다의 힘든 사정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초기 자본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슬쩍 흘렸고, 현진이는 딸들의 교육비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늘 같은 말로 이야기를 끝맺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그 큰 돈을 혼자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러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 걱정 가득한 말투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발톱을 제가 정말 몰랐을까요? 자식들이 사용하는 그 네모난 기계, 스마트폰이라는 거요. 저는 전화 걸고 받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 녀석이 제게 카톡인가 뭔가를 보여주더라고요. 이 씨네 가족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이었는데 거기에는 저만 빼고 모두가 들어가 있었어요. 재개발 절차니, 보상금 신청 서류니 하는 어려운 말들이 오가고 있었죠. 제가 이게 뭐냐고 묻자 며느리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대답하더라고요. 아, 어머니, 어차피 보셔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저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심장을 베인 것 같았어요. 무시당하는 것보다 더 아픈 건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명백하게 밀려났다는 사실이었죠. 이제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고, 주말이면 텅 비었던 집이 두 아들 가족으로 북적였어요. 하지만 그 북적임 속에서 저는 더 큰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들의 눈은 저를 향해 있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제 너머에 있는 8억 원이라는 신기루를 보고 있었죠. 두 며느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팽팽하게 흘렀어요. 서로가 없는 자리에서 은근슬쩍 상대방을 헐뜯으며 제 환심을 사려 했었죠. 저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어요. 어쩌면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어쩌면 이번 기회를 통해 깨졌던 가족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를 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곧 닥쳐올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요. 불안하고 서글픈 마음을 애써 누르며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수상한 평화가 며칠 이어졌어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이었죠. 먼저 움직인 건 큰며느리 유진이었어요. 주말 오후 현관문 종이 울리더니 백화점 포장지에 곱게 싼 과일 바구니와 보기에도 값비싸 보이는 영양제 상자를 들고 들어오더군요. 현우는 어색한 얼굴로 뒤따라 들어왔고요. 유진이는 제 손을 살갑게 잡고 소파에 앉히더니 마치 오랫동안 제 건강을 염려해온 사람처럼 말문을 열었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계산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이 돈 그냥 은행에 넣어두시면 안 된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서 가만히 앉아서 돈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 그러니까 현우가 아주 좋은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애를 태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희 사업에 투자하시면 매달 꼬박꼬박 연금처럼 이자를 챙겨드리겠다고, 그게 은행 이자보다 몇 배는 될 거라고 장담하더군요. 옆에 앉은 현우는 아내의 말이 민망한지 헛기침만 해댔지만
유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우의 승진이 이번에 아깝게 미끄러진 이야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다들 힘들어한다는 이야기까지 부풀려가며 제 동정심을 자극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 제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화면에는 온통 어려운 영어 단어와 복잡한 그래프로 가득한 아주 화려한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자기 남편의 사업 계획서라면서 얼마나 전망이 밝고 확실한 투자인지 한참을 설명하더군요. 저는 눈앞에서 휙휙 지나가는 화면을 보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알 수 없었지만 그 번쩍이는 화면과 자신감 넘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마치 그 말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저를 압도했죠. 유진이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식 사업에 돈을 보태는 부모가 어디 한둘이겠어요. 어쩌면 정말 나를 걱정해서 낡은 집에 혼자 사는 늙은 어미의 노후를 편안하게 해주려는 진심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희망 뒤편에서는 그 아이의 차가운 눈빛과 너무나도 계산적인 말투가 자꾸만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며칠 뒤 이번에는 작은 며느리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주말에 좋은 온천에 가서 피로도 풀고 단둘이 오붓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얼떨결에 그러마 약속했고 서연이는 정말로 서울 근교의 유명한 온천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그간의 긴장과 설움으로 굳어있던 몸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죠. 탕 안에서 서연이는 제 등을 정성껏 밀어주었어요. 그 작은 손길에 잠시 마음이 녹아내리려는 순간 서연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기는 큰 욕심 없다고, 그저 아이들이 자기처럼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 없이 자기 방 하나씩 갖고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집 하나만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주 교묘한 제안을 꺼냈어요. 제 보상금 8억 원에 자기들 아파트를 판 돈을 합쳐서 방이 여러 개 있는 큰 집을 사자는 거였어요. 물론 집 명의는 어머니 앞으로 해놓고 자기들은 그저 어머니를 모시고 곁에서 살고 싶을 뿐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저는 매일 자식들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손주들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으니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니겠냐면서요. 서연이는 자신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학교 갈 차비가 없어서 몇 시간씩 걸어 다녔던 이야기, 먹고 싶은 걸 참아야 했던 서러움 같은 것들이요. 그 눈물 앞에서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어미 된 입장에서 자식 고생했다는 말, 손주들이 고생할 거라는 말만큼 가슴 아픈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서연이의 제안은 유진이의 제안처럼 위험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내 이름으로 집을 산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오히려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살자는 그 말이 제가 평생 꿈꿔왔던 그림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죠. 하지만 온천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두 며느리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거든요. 한 아이는 그럴듯한 사업 계획으로 제 노후를 보장해 주겠다고 하고 다른 아이는 눈물로 제 모성애에 호소하며 함께 살자고 해요. 둘 다 너무나 그럴듯해서 대체 누구의 말이 진심이고 누구의 말이 거짓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 두 며느리의 공세는 더욱 집요해졌어요. 유진이는 어머니, 서연이네 말 믿으시면 안 돼요. 애들 교육 핑계대지만 결국 그 집은 현진이네 재산이 되는 거예요. 라며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회계사에게 검토받았다며 온통 숫자로 가득한 사업 전망 보고서를 제 앞에 펼쳐 보였죠. 서연이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부동산 앱으로 찾은 집 사진들을 보내왔어요. 화면 속의 집들은 하나같이 넓고 화려했죠. 어머니, 보세요. 이 집이면 어머니 방도 아주 햇볕 잘 드는 곳으로 드릴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안전하게 어머니 명의로 딱 해놓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아들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먼저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유진이의 사업 계획이 정말 괜찮은 거냐고 물었죠. 현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유진이가 워낙 똑똑해서 자기가 알아서 다 잘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라며
아내의 편을 들었어요. 다음으로 현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현진이는 서연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겠죠. 어머니만 좋으시다면야 저희는 대환영이죠 라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아들들은 이미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아내들의 등 뒤에 숨어 그저 아내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일 뿐이었어요. 어머니의 진짜 마음이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죠. 이제 이 집안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8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과 함께 가족이라는 이름의 섬에 완벽하게 혼자 갇혀버린 거예요. 사방에서 달콤한 목소리들이 저를 유혹했지만 그 목소리들은 저를 더 깊고 어두운 고립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들의 속내를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 폭풍 같았던 주말이 오기 전까지 저는 그래도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 애썼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날 제 집에 동시에 들이닥친 두 아들 내외는 그 작은 불씨마저 제 눈앞에서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죠.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시간에 도착한 그들은 서로의 손에 들린 선물 꾸러미를 곁눈질하며 어색한 인사를 나눴어요. 거실에는 금세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죠. 탐색전은 길지 않았어요. 포문을 연 것은 큰며느리 유진이었어요.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는 제 옆에서 유진이는 맞은편에 앉은 서연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꼬는 투로 말했죠. 동서도 어머니 용돈 드릴 돈은 있나 보네. 장사가 잘 되나 봐. 그 말에 작은 며느리 서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서연이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맞받아치더군요. 형님네처럼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성이에요. 두 며느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파직 하고 튀는 것만 같았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그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번져나갔어요. 언쟁은 며느리들 사이에서 아들들에게로 옮겨붙었죠. 큰아들 현우가 잔뜩 인상을 쓴 채 동생 현진이에게 말했어요. 네가 형편이 넉넉지도 않으면서 뭘 자꾸 사오냐고 네 앞가림이나 잘하라고요. 그 말에 현진이도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형이야말로 아내 등살에 못 이겨서 어머니 재산이나 넘보는 거 아니냐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거실이 순식간에 서로의 약점을 물어뜯고 상처를 후벼 파는 전쟁터로 변해버린 게요. 현우는 동생에게 네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능력이나 있냐고 고함을 질렀고 현진이는 형이야말로 어머니 돈으로 사업하다 말아먹을 개뻔하다고 악을 썼어요. 유진이는 서연이의 가난했던 과거를 들먹이며 무시했고 서연이는 유진이의 사치와 허영심을 비난하며 맞섰죠. 그들은 서로를 향해 평생 가슴에 담아두었을 법한 악독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더욱 끔찍한 광경이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지르면서도 손에 든 스마트폰을 교묘한 각도로 서로에게 향하고 있더군요. 녹음이라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이건 더 이상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법정에서라도 써먹을 증거를 수집하는 냉혹한 싸움이었죠. 결국 말싸움은 몸싸움으로 번졌어요. 현우와 현진이는 서로의 멱살을 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유진이와 서연이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비명을 질러댔죠. 제가 평생을 쓸고 닦아온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어요. 저는 너무 큰 충격에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죠. 시끄러운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열린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옆집 최 씨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 앞집 김 씨 아저씨가 혀를 차며 수군거리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평생 이 동네에서 남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제 인생과 체면이 한순간에 길바닥의 가십거리로 전락해버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미친 듯이 싸우던 네 사람이 동시에 동작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들의 눈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의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네 개의 입이 동시에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어머니, 대체 누구 편이세요? 누구한테 돈 주실 건지 지금 당장 결정하세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 앞에 서 있는 것은 제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자식들이 아니었어요. 먹이를 앞에 둔 굶주린 짐승들이었죠. 제 마지막 희망, 마지막 기대, 마지막 애정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심장이 더는 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 그 생각 하나만이 저를 지배했어요. 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한 달씩 돌아가면서.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 앞에는 조건부 부양계약서라는 이름의 서류가 놓여 있었죠. 내용은 간단했어요. 두 아들 가족에게 각각 4억 원씩을 증여하되 그 조건으로 제가 매달 번갈아가며 그들의 집에서 사는 것을 부양받는다는 것이었죠. 제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계약서의 깨알 같은 세부 조항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눈은 오직 4억 원이라는 숫자 위에서 탐욕스럽게 춤을 추고 있었죠. 그들은 뭐가 그리 기쁜지 황급히 서류에 도장을 찍고는 서로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이게 내 남은 인생을 팔아넘기는 계약서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영원히 죽어버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계약서에 찍힌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제 삶은 지옥을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어요. 돈을 손에 쥐나들 내외의 얼굴에서는 그간의 거짓 미소마저 사라졌죠. 약속대로 저는 짐가방 하나를 들고 큰아들 현우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제게 내어준 방은 온갖 낡은 짐들이 쌓여 있는 창고를 급하게 치운 곳이었어요. 창문도 제대로 없는 그 방에서는 눅눅한 곰팡내와 먼지 냄새가 진동했죠. 그 집에서의 첫 한 달은 살아있는 유령으로 지내는 시간이었어요. 큰며느리 유진이는 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견딜 수 없다는 듯 마주칠 때마다 노골적으로 인상을 썼어요. 식사 시간이면 다들 거실 식탁에 둘러앉아 뜨끈한 밥과 국을 먹었지만 제 몫은 늘 그들이 먹고 남긴 찬밥과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죠. 유진이는 제 밥그릇을 부엌 구석의 작은 상에 따로 차려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소화도 잘 안 되시니 조금만 드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요. 그건 배려가 아니라 명백한 학대였어요. 밤이면 너무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았.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다가 유진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짜증나. 4억 받자고 한 달 동안 저 노인네 수발을 들어야 한다니. 완전 손해보는 장사야. 그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죄책감도 없었어요. 저는 그저 4억 원짜리 거래에 딸려온 귀찮고 손해나는 덤일 뿐이었죠. 한 달이 지나고 저는 마치 물건처럼 작은 아들 현진이네 집으로 배달되었어요. 현진이네 집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형태의 지옥이었죠. 작은 며느리 서연이는 온천에서 제 등을 밀어주며 눈물을 흘리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돌변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저를 무급 가사도우미이자 보모로 취급했어요. 아직 어린 두 손녀를 돌보는 일부터 아이들 등하원, 식사 준비, 청소, 빨래까지 집안의 모든 허드렛일이 제 몫이 되었죠.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하고 나면 밤에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제게 돌아오는 것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어머니, 이건 왜 이렇게 하셨어요? 같은 타박뿐이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는데 서연이가 방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유, 말도 마. 빨리 한 달 지나서 형님네로 토스해버리고 싶어. 완전 짐덩어리야, 짐덩어리. 그 말이 제 가슴을 관통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기대가 산산조각 나버렸죠.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나 큰 슬픔과 절망은 오히려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들더군요. 그날 밤 저는 창고 같은 제 방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그 끝없는 절망의 바닥에서 제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까맣게 잊고 있던 20년 전의 기억이었어요. 남편 민준 씨가 세상을 떠나기 훨씬 전 우리 부부가 50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던 그날의 기억이요. 그때 우리는 기쁨에 떨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어요. 갑자기 생긴 이 거대한 돈이 성실하게 제 앞가림하며 살아가던 우리 아들들의 인생을 망쳐버릴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비밀을 가슴에 묻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믿을 만한 변호사를 통해 익명의 투자회사를 세워 그 돈으로 당시에는 값쌌던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을 사고 나머지는 우량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해두었죠. 그 후로 저희 부부는 그 돈을 까맣게 잊은 채 예전처럼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 기억이 떠오르자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를 차갑고 서늘한 분노가 채우기 시작했죠. 작은 아들 집을 떠나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청소하고 있었죠. 그때 거실 소파 위에 놓인 손녀의 아이패드를 발견했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는데 이신의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이 열려 있더군요. 불길한 예감에 이끌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패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화면 속에서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지옥도를 목격했죠. 그곳에는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자식들의 구체적인 계획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저를 짐덩어리, 귀찮은 노인네라고 칭하며 어느 요양원이 더 싸고 멀리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죠. 그리고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찌른 것은 저를 요양원에 버린 바로 그날 축하 파티로 제주도에 가족 여행을 가자는 잔인한 대화였어요. 그들은 제가 없어서 얼마나 홀가분할지, 얼마나 신나게 놀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고 있었죠. 손에 들린 아이패드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저는 그날 밤 외투 하나만 걸친 채 몰래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여의도로 향했어요. 20년 전 우리 부부의 비밀을 함께 만들어준 박정호 변호사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죠. 한밤중에 들이닥친 저를 보고 놀란 박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제가 모든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그는 제게 스마트폰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어요. 기본적인 사용법, 그러니까 사진 찍는 법, 녹음하는 법,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는 법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죠. 그리고 제 어깨를 잡고 힘주어 말했어요. 사모님, 이제부터는 이 작은 기계가 사모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제 마음은 더 이상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어요. 박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20년 전에 그 500억 원이 이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2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저는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꽉 쥐었어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유진이가 차려준 형편없는 식단 사진, 서연이가 제게 막말을 하던 녹음 파일, 그리고 아이패드 채팅방의 대화 내용을 찍어둔 사진까지 모든 증거는 제 손안에 있었어요.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슬픔이 있던 자리는 이제 차가운 분노와 얼음 같은 결의로 가득 채워져 있었죠.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어요. 아이패드에서 그들의 끔찍한 계획을 확인한 며칠 뒤 두 며느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들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살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덕분에 큰 돈을 얻었으니 이번에는 저희가 보답할 차례라고요. 온 가족이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좋은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그간의 스트레스를 풀자고 제안했어요. 효도 여행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 속에서 시커먼 속내가 역겹게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았죠. 저는 제안을 받자마자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어요. 어머나, 정말 너희가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제 완벽한 연기에 그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모든 게 그들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때 작은 며느리 서연이가 계산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번 여행의 주인공은 어머니시니 저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여행 경비 일체를 어머니가 내주시면 더 의미가 깊을 것 같다고요. 옆에 있던 큰며느리 유진이도 맞장구를 쳤죠. 저희는 돈이 생기자마자 빚부터 갚느라 아직 여유가 없어서 죄송하다고 뻔뻔한 거짓말까지 덧붙이면서요. 바로 그거였어요.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의 마지막 단계. 저는 못 이기는 척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웃음이 터져나왔죠. 이 가여운 것들. 어미를 버리러 가는 길에 경비마저 어미에게 떠넘기려는 저 끝없는 탐욕이라니. 저는 제 카드를 꺼내 그 자리에서 보란 듯이 비행기 표와 최고급 호텔을 예약했어요. 물론 왕복으로요. 그들은 제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예약 완료 메시지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모든 통제권은 제 손안으로 넘어왔어요. 제주도로 떠나는 날 공항으로 가는 내내 차 안은 거짓된 화기애애함으로 가득 찼어요. 며느리들은 제 팔짱을 끼고 제잘거렸고 아들들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운전대를 잡았죠. 저는 치매에 걸린 노인처럼 창밖을 보며 저게 뭐냐고 묻고 했던 말을 또 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거의 다 왔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비행기 안에서도 제 연기는 계속되었어요. 그들은 그런 저를 귀찮아하면서도 목적지에 거의 다 왔다는 생각에 참고 또 참는 기색이 역력했죠. 제주공항에 내리자 에메랄드빛 바다와 상쾌한 바람이 우리를 맞았어요.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제 자식들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목적지로 저를 이끌고 있었죠. 예약된 렌터카는 공항을 벗어나 관광지가 아닌 아주 한적하고 외딴 곳으로 향했어요. 한참을 달려 차가 멈춘 곳은 바다가 멀리 보이는 언덕 위에 외롭게 서 있는 평안 요양원이라는 간판 앞이었어요. 요양원 상담실에 들어서자 두 며느리가 익숙하게 상담실장과 인사를 나누더군요. 이미 여러 번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가 분명했어요. 그들은 제 양팔을 하나씩 붙들고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상담실장이 내민 입소 서류를 제 눈앞에 들이밀었죠. 큰며느리 유진이가 상냥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저는 그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둘러싼 네 개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드디어 성가신 짐을 내려놓는다는 후련함과 계획이 성공했다는 비열한 기쁨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상담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연극은 여기까지 하자. 제 말에 네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그것은 제 이름으로 된 2천억 원대 자산증명서와 그동안 제가 꼼꼼하게 모아온 증거들이었어요. 유진이가 차려준 밥 한 덩이와 김치 한 조각뿐인 식단 사진들. 서연이가 제게 짐 덩어리라고 말하던 순간이 똑똑히 녹음된 파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계획이 담긴 아이패드 채팅방의 대화 내용을 찍어둔 수십 장의 사진들. 그 증거들을 본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어요. 그때 저는 제 스마트폰을 꺼내 스피커폰 모드로 설정한 뒤 박정호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박 변호사님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상담실 전체에 울려 퍼졌죠. 김수희 여사 자녀분들의 조건부 증여 계약 위반이 명백하므로 금일부로 증여된 8억 원에 대한 전액 환수 조치 및 관련 계좌 동결이 집행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계좌 동결. 그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나 봐요. 큰아들 현우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며 더듬거렸고 작은 며느리 서연이는 말도 안 돼. 라며 비명을 질렀죠. 저는 그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차갑게 응시하며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재단법인 이민준 추모 기념 재단 설립 허가서였죠. 내 전 재산 2천억 원은 오늘 아침 전부 이 재단에 기부했다. 너희에겐 1원 한 푼 돌아가지 않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큰 며느리 유진이가 눈을 뒤집고 그 자리에서 실신했어요. 작은 며느리 서연이는 의자에 주저앉아 넋나간 사람처럼 2천억, 2천억 이라는 말만 중얼거렸죠. 두 아들 현우와 현진이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제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으며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한 얼음장처럼 굳어버린 뒤였어요. 상담실 안의 모든 광경을 요양원 직원들과 다른 어르신 몇 분이 충격적인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젊은 직원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들어 어딘가에 신고하는 모습도 보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았어요. 그리고 제 발치에서 오열하는 두 아들을 내려다보며 제 인생의 마지막 판결을 내렸죠. 너희는 내가 제주도에서 편히 쉬기를 바랐지. 그러니 너희가 나 대신 여기서 푹 쉬도록 해라. 너희가 그렇게 타고 싶어 하던 비행기, 묵고 싶어 하던 호텔, 내가 내 카드로 예약했던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취소했단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대로 너희를 먹여 살리던 어미는 이제 없으니 한번 너희들 힘으로 살아남아 보렴. 한 푼의 돈도 없이 이 낯선 섬에 버려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껴보길 바란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돌아섰어요. 요양원 밖에는 박 변호사님이 보낸 검은색 고급 세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차에 오르는 제 등 뒤로 자식들의 절규와 울음소리가 악다구니처럼 따라붙었어요. 차창 밖으로 에메랄드빛 제주 바다가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평화롭지 않았어요. 이것은 통쾌한 복수였지만 동시에 제 손으로 제 아이들의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씁쓸하고도 아픈 승리였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그 지옥을 선택한 것이었으니까요. 차는 부드럽게 언덕을 내려갔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했던 악몽의 무대를 미련 없이 뒤로하고 떠났어요. 제주도를 떠나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한동안 텅 빈 집에서 죽은 듯이 지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은 어쩔 수가 없었죠. 승리의 통쾌함보다는 제 손으로 자식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씁쓸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날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남편의 이름으로, 그리고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 세상의 다른 부모들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후 몇 주 동안 제주도에서는 제 아이들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게 돌았다고 해요. 처음 며칠은 어떻게든 버텼지만 돈 한 푼 없이 버려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값비싼 옷과 가방은 헐값에 팔아넘겨 며칠 끼니를 때웠고 그마저도 다 떨어지자 해변이나 공원에서 노숙을 해야 했다고 들었어요. 아들들은 생전에 본 적 없는 항구 막노동에 나가 배싹을 벌었고 며느리들은 식당 설거지를 하며 굴욕적인 하루하루를 보냈다고요. 그 화려하고 오만했던 아이들이 남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허겁지겁 먹으며 눈물을 흘리는 신세가 된 거죠. 그 지옥 같은 섬에서 한 달 넘게 버티다 겨우 서울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였어요. 집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차압당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파렴치한 자식들이라는 낙인이 찍혔죠. 그들이 그토록 중시했던 체면과 재산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이 어떤 고통을 겪든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제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박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이민준 추모기념재단의 문을 열었어요. 제 평생의 터전이었던 마포구 구청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죠.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저처럼 나이든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 센터를 여는 것이었어요.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았던 것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무기가 되어 주었던 것도 결국 그 작은 기계였으니까요. 다시는 저처럼 정보에 어두워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재단은 금세 입소문이 났어요.
처음에는 카카오톡 사용법이나 손주 사진 보는 법을 배우러 오시던 어르신들이 나중에는 저마다의 아픔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자식들에게 재산을 빼앗긴 이야기, 요양원에 버려진 이야기, 외로움에 밤을 지새우는 이야기들. 저는 그분들의 손을 잡아드리며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재단은 곧이어 노인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와 독거노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시작했죠. 저는 더 이상 외로운 김수희가 아니었어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들의 언니이자 어머니이자 친구가 되어주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재단이 후원하는 노인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 멀리 복지관 입구에서 익숙한 인형들이 저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초라한 행색에 제 두 아들 내외였죠. 몇 달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얼굴, 깊은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찬 그 눈빛과 마주쳤어요. 그들은 제게 다가오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죠. 용서를 빌 용기조차 잃어버린 모습이었어요. 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제 앞에 어르신에게 따뜻한 밥을 퍼드렸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동요하지는 않았어요. 용서는 제가 해주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기나긴 삶을 통해 스스로에게 받아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일 테니까요. 재단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지역 신문과 방송에도 몇 번 소개가 되었어요. 마포의 기적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며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재단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드리고 말벗이 되어주며 세대 간의 벽을 허물어 갔어요. 어느 날 재단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저는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을 마주 보고 앉아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화려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라고 묻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제 말에 강연회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시간이 흘러 제가 살던 낡은 집이 있던 동네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어요. 어느 날 저는 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다 제 집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죠. 모든 추억과 아픔이 먼지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시원하면서도 조금은 헛헛한 마음이었죠. 저는 이제 그 동네가 아닌 최신 시설을 갖춘 안락한 실버타운에 살고 있어요. 어느 맑은 날 오후 저는 제 방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완전히 달라진 마포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높이 솟은 빌딩들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제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그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을 겪어낸 자의 평온함,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조용한 희망만이 잔잔하게 어려 있었죠. 제 복수는 끝났지만 제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김수희 여사의 이야기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결국 피를 나눈 것만이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짜 가족이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만 보려 했던 자식들은 결국 돈과 함께 가장 소중한 것도 잃게 된 거죠.